안녕하세요.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사회를 맡은 바이라인 네트워크 이유지 기자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요. 보안 전문가 그룹 이큐스트가 분석한 2021년 상반기 보안 트렌드입니다. 이큐스트는 에디테캡스의 보안 전문가 그룹이죠. 지금 제 옆에 이큐스트의 보안 전문가 두 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이호석 팀장님, 김래원 팀장님이십니다. 네. 두 분 제가 해커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이큐스트에 대해서 그리고 두 분 어떤 업무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 및 자기소개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큐스트라는 조직은 화이트 해커 150명을 보유한 국내 최다 전문가 그룹입니다. 해외는 오래전부터 치밀사고 대응을 위해 다양한 기업이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IBM의 엑스포스, 파이어아이의 맨디언트, 구글의 프로젝트 제로와 같이 글로벌 대기업은 전문 조직이 있는데 국내에는 전무했었습니다. 에디드캡스는 2017년에 이큐스트를 출범하여 사이버 보안에 위협이 되는 공격 기법 고도화 및 신규 취약점을 연구하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큐스트에서는 다양한 UICT 분야를 연구해서 개인 및 기업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 진단 가이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발간된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가이드에 최신 기법 연구 및 트렌드를 반영해서 개정판을 6월에 배포하였고 3분기에는 클라우드에 특화된 모해킹 방법론을 연구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본 가이드는 에디드캡스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큐스트는 앞으로 IoT 취약점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코인 마이너를 통한 비트코인 탈취, 랜섬웨어를 통한 개인정보 현금화 등 최신 해킹 트렌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연구해서 대응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보안을 선도하는 글로벌 조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최고의 해킹 기술로 정보 보안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 소개도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디드캡스 이큐스 그룹에서 해킹 연구 조직인 이큐스랩 팀장 및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이호석입니다. 저는 언더해커 활동 5년 이후에 실무 모해킹 12년차 전문가로서 현재까지 30여 개의 제로데이를 찾아서 제조사에 제보하였고 해킹 대회인 CTF에서는 다수 입상 및 문제 출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에디드캡스에서는 금융권에 특화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방법론과 전자상거래 진단 방법론을 개발해서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oT, 클라우드 해킹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현재는 UICT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배 양성 및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실무와 동일한 환경으로 구성된 약 200여 개의 테스트 서버를 구축해서 내부 해킹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화이트 해커와 상향 평준화된 분석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 내용이나 노하우들을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김래원 팀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큐스트 그룹에서 모해킹 사업 총괄 및 국가기관, 기업, 학교를 대상으로 자문위원 활동하고 있는 김래환 팀장입니다. 저는 해킹이 재밌어 보여서 정보 보안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커 이미지가 좋아서 언더해커 활동을 10년 정도 했고요. 해킹 대회는 1위 3회를 비롯해서 다수 입상을 했습니다. 신규 취약점 20건을 제보하면서 다양한 역량을 쌓았고 이를 통해 ADT캡스에 입사해서 APT, ICS, 양자음악 등 다양한 진단 가이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발 해킹 사고를 다소 분석하였고 비트코인 붐이 일어나기 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 위협을 알리기 위해서 리얼한 해킹 기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급변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자 사내 보안 전문가 문화로 신규 취약점을 찾는 버그 바운티 제도를 만들었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심사위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버그 바운티로 발견된 취약점은 벤더사에 전달하여 취약점을 조치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시장을 리드하고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실력자라고 자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 팀장님께서 먼저 2021년 상반기 보안 이슈 주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의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각각 발표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발표 들으시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그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래환 팀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21년 상반기 보안 이슈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발생한 실제 해킹 사고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악성 코드랑 랜섬웨어를 이용한 공격이 주를 이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해킹을 시작했을 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안 뚫리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곳이 뚫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안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 특히나 대기업들은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커 입장에서는 뚫어야 되는데 이런 곳을 뚫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쉬운 포인트를 찾을 수밖에 없고요. 이메일 악성 코드는 공격하기 쉬운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원격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해커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이용한 해킹 공격도 많이 발생하고 하반기에도 원격 근무 시스템을 이용한 해킹 공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공격, 랜섬웨어, 사이트 해킹, 크레덴셜 스토킹 네. 굉장히 다양한 그런 보안 위협들이 있었네요. 다음은 어느 업종에서 해킹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를 통틀어서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이하게도 국외에서는 상수도 시설과 통유관 업체를 이용한 공격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네, 랜섬웨어죠. 네, 맞습니다. 이 두 업종은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커가 이것을 노리는 이유는 임팩트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보안도 잘 안 되어 있는데요. 모해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고객사를 방문해서 제가 점검을 해봤는데 강력한 규제도 없거니와 지금도 판매 안 하고 있는 윈도우 95나 98을 이용해서 기반 시설을 제어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안 패치를 적용하거나 설정을 바꾸면서 보안 수준을 올려야 되는데 이때는 시스템을 재기동해야 됩니다. 시스템이 멈추는 동안에는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보안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접근 통제나 물리 보안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나 관리 보안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ADT캡스에서는 고객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그래프 보니까요. 국내와 해외 모두 다 제조의 그런 보안 사고가 굉장히 많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국내 비율을 보면 국내가 해외에 비해서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금융 분야를 얘기하셨는데요. 근데 금융은 어차피 전통적으로 보안 사고는 맞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죠.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네, 근데 해외는 별로 안 나네요.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자체가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해킹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좀 심플하게 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통계가요. 좀 최근의 흐름인가요? 좀 비슷하게 계속 나타나는 흐름인가요? 근데 작년 상반기에도 네. 제조 업종이 좀 많이 나타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네. 해커 입장에서는 임팩트가 상당히 크고 네. 보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 쪽에서는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제조 기업들, 금융 기업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업종의 기업들이 다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공격 기법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누적 공격 비율을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OS 커맨드 인젝션이 있고 쉘 커맨드 인젝션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두 비슷한 공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원격 근무가 많아졌고 이에 맞춰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해커의 입장에서는 기존 소프트웨어들은 취약점도 많이 발견되었고 조치가 되었을 테니까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공격 성공률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설계에 문제가 없는지, 시큐어 코딩이 잘 되어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조치해서 출시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침해 사고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침해 사고 원인은 크레덴셜 스토핑,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A 홈페이지에서 획득한 정보를 B에서 악용하는 기법을 크레덴셜 스토핑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많은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사이트가 동시에 해킹될 수 있는 위협이 있게 되고요.
크레덴셜 스토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이트별로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네. 최근에는 VPN 해킹 사고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VPN은 우리나라 말로는 가설 사설망이라고 합니다. 상사설 많겠죠. 네, 맞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의 시스템 접속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인데 네. 원격 근무가 증가하면서 VPN 공격이 다수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VPN이 접속 계정 관리가 좀 취약하고, 네, 또 VPN 서버의 보안 관리도 취약해서 좀 나타나는 이런 문제라고 저도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VPN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재기동하게 되면은 네. 조금 회사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보안 패치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VPN 같은 경우에는 보안 패치를 주기적으로 좀 적용을 해야 되고 네. 다중인증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최근에 국내 뭐 공공기관이랑 방산업체 이런 데도 사실 VPN 취약점을 이용한 그 공격 사례가 좀 네네, 언론에 맞습니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비율은 적지만 공급망 공격이 좀 그렇죠.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솔라인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번 당하면 매우 큰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해외에서 카세야? 네네. 맞죠? 맞습니다. 예, IT 그런 뭐 관리 소프트웨어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 대한 공급망 공격이 있었던 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워터링홀 공격 잠시만요. 네. 예. 워터링홀 공격도 굉장히 많은 비중이네요. 네, 워터링홀 공격은 홈페이지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누가 거기 접속하게 되면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는 그런 공격인데요. 네. 이 공격은 뭐 과거부터 계속 지속되고 적으로. 있습니다. 네, 웹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방문 네. PC가 취약했을 경우 네. 예, 감염이 맞습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침해 사고 유형입니다. 네. 악성 코드 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랜섬웨어를 이용한 데이터 복구 비용을 청구하거나 암호화폐 채굴을 이용한 공격이 증가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네.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출력을 과시하는 용도가 많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돈벌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생경 해커가 많이 늘어났다는 뜻인데요. 연초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많은 암호화폐 가치가 상승하면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악성 코드 공격이 증가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네. 개인정보 유출이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40% 정도는 클라우드에서 발생을 했는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전환한 다음에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보안 설정이 미흡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다소 발생을 했습니다. 많이 발생하였군요. 네, 클라우드에서. 맞습니다. 네네. 클라우드에서 많은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이를 이용한 공격도 많이 증가했는데요. 네. 에디트캡스에서는 클라우드 사업 조직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보안을 책임지고 있고 이큐스트에서도 클라우드 진단 가이드, 보안 가이드를 개발하였고 네.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100% 다 오픈할 수는 좀 없겠지만 네. 끊임없이 공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가 이제 대세가 돼서 클라우드 네. 도입이 완전히 확산이 됐는데 네, 클라우드 보안에 정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개인정보 유출하고 기밀자료 유출을 좀 나눠 놓으셨어요. 네, 예, 기밀자료는 뭐 기업의 뭐 그런 중요한 자료들, 네, 개인정보가 맞습니다. 아니지만 중요한 네. 자료들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언급한 악성 코드 유형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도인데요.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가 등장을 했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서버를 공격하면서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였죠. 네, 150개국의 피해를 입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작년 말에 워너크라이가 새로운 버전이 등장하면서 확산한 추세고 하반기에도 맹위를 떨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활동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큐스트 그룹에서도 이 워너크라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특이한 것은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코인 마이너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CEO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구매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는 도지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가치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채굴붐이 일어났는데요. 해커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악성 코드가 여러 대 PC에 감염될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도록 하는 것이 채굴하도록 하는 것이 네. 좋기 때문에 네. 코드 마이너를 많이 개발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잠시 암호화폐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네, 이런 활동들도 좀 약간 네, 맞습니다. 중단에 좀 약간 주춤하지 네,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커지니까 올라갔나 보네요. 네. 코드 마이너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PPT를 보면 좀 어렵게 크립토 제킹이라 써 있는데, 좀 쉽게 설명하면 해커의 채굴장 운영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커가 PC 한 대만 가지고 채굴하게 되면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채굴장을 만드는 것인데요. PC방을 예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방에는 여러 대의 PC가 있는데, 한 대의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 악성 코드는 코드 마이너를 다운로드해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동시에 옆에 있는 다른 PC들도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PC들이 감염이 될 거고, 요즘에 PC방에 있는 PC 성능들이 너무 좋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의 키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 성능도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해커 입장에서는 우수한 채굴장 하나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네. 다음은 다크웹과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트렌드 중 하나인 크레덴셜 스토핑, 다크웹을 결합한 공격 시나리오인데요. 앞에서 크레덴셜 스토핑은 A 홈페이지에 획득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B에서 악용하는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해커는 A를 공격해서 획득한 정보를 B에서 악용하기도 하지만 다크웹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크웹이라는 것은 추적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다크웹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암호화폐를 결제하도록 하여서 추적을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해커는 돈을 쫓아서 해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공격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반기 보안 트렌드 리뷰입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네. 상반기 발생한 위협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해킹 기술이 여러 갈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침투 기술 중에 하나인 이메일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것이 있는데요. 앞에 자료에서 설명했던 것뿐만 아니라 제가 사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피부로 더 와닿게 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훈련 용도만 요구를 했다면 고객들이 이제는 리얼한 해킹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입되어 있는 장비라든가 백신을 위한 악성 코드를 제작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확실히 이메일 해킹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군별로 보게 되면요. 제조업과 공공에 대한 공격이 늘어났습니다. 컴플라이언스도 부족하고 보안에 대한 투자가 미비하기 때문에 해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아드 같은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접근 통제나 계정 관리 쪽에 문제가 많았고, 고객들을 만나보면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EQ스트 인사이드나 진단 가이드, 보안 가이드를 저희가 여러 번 발간했지만 그때마다 새로 보이는 것이 클라우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는 보안을 위해서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취약점을 신고하는 버그 바운티로 그동안 해커들이 근근히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해킹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버그 바운티라는 것을 이용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 2년차긴 하지만 일하는 방식이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1단계로 기존에 있었던 화상회의가 활성화됐다라고 보면 그 다음은 메타버스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로 출근하고 가상현실에서 만나고 가상현실에서 땅을 살 수도 있더라고요. 네. 네,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환경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디지털 확산이 계속되면 가속화될수록 보안 위협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 강조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발표가 이 관련된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호석 팀장님께서 바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보안 위협 파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디지털 전환 트렌드, 관련 위협이나 공격 현황, 그리고 공격 시나리오, 대응 전략 이렇게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전환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는 말 그대로 디지털 기술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데, 이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와 함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DT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왼쪽 장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을 좀 보시면 올 초에 국내 기업 CEO 및 임원 300여 명에게 조사한 설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향후 2년간 DTR을 위해서 AI, 클라우드, IoT 부분에 가장 많이 투자하겠다고 응답한 것을 볼 수가 있으신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은 클라우드 기술입니다. AI와 IoT는 특정 기업, 특성 산업에 국한되어 있는 기술이지만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전체 IT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2019년보다 2020년에 클라우드 매출이 약 8% 정도 증가하였고, 이 상승세는 점점 더 가파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추세는 실무에서도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근래 들어 이제 다스는 이제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PC를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다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금융권에서는 이제 비중의 서비스는 대부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엔 중요 서비스도 전환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금융권에서도. 맞습니다. 네. 비금융권에서도 AI와 빅데이터 관련된 서비스는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세가 되고 있는 DT와 그리고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시대에 우리는 어떤 위협을 갖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격 근무로 전환한 기업 구성원들의 사용 현황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격 근무 보안 솔루션 사용 현황입니다. 빨간색 그래프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의 통제 없이 원격 근무를 하고 있는 사용자가 55%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개인이 보안에 신경을 더 써줘야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재택근무 시 단말기 혹은 공유기 보안 설정 현황을 좀 보시면, 단말기는 이제 노트북과 같은 사용자가 업무 시 사용하는 기기를 지칭을 하는데요. 이 단말기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사용자가 23%, 그리고 그 다음은 공유기, 즉 개인 네트워크 같은 걸 관리하지 않는 사용자가 21%,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 이제 업무 환경의 관리 주체가 구성원이 되는 만큼 개인의 보안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무 환경 보안 설정이 미흡함에 따라서 보안 위협이 오히려 거꾸로 증가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 아래 원격 근무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격 근무 소프트웨어는 별도 구축하기보다는 기존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줌이나 구글 미트,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줌 같은 경우는 약 사용량이 140여 배 정도 이제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량이 증가하면 해커들의 관심도 그쪽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공격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미디어데이 때 발표했었던 것처럼 이들에 대한 취약점이 여러 존재하고 이를 악용한 공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지금 모두 패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작년에 줌 보안 이슈가 엄청 이슈가 됐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보안 강화하고 CISO도 뽑고 그랬던 네네.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그 원격 근무 환경에서는 여전히 보안 위협은 존재하고 이것이 개인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회사 구성원 개개인의 책임이 막중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적용 사례입니다. 여러 기업에서 이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례는 AI와 클라우드가 융합된 원격 콜센터 서비스입니다. 고객에게 전화가 오면 AI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고 이에 맞는 전문 상담사를 매칭을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담사가 사용한 만큼만 과금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디지털 워크 적용 사례인데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은 회사에서 업무를 할 경우에는 상담사 PC 위치가 내부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안전하지만 집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외부망에서 회사 자산을 접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이 조금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원격 근무 시 회사 수준의 보안 인프라가 없다면 구성원의 보안 인식 교육이나 추가 보안 수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보안 위협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보안 위협들을 정리한 표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는 보안 현황 및 위협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장표에서는 실제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공격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홈 네트워크 공격 추이부터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있기 이전인 2019년도에 비해 2020년에 약 3배가량 공격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표에서 가장 많이 쓰인 공격 유형을 살펴보면 넷바이오스, RDP 프로토콜이 공격이 가장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넷바이오스는 근거리 통신에서 파일 공유를 하는 프로토콜이고 RDP는 원격 데스크탑 연결 관련 프로토콜입니다. 2019년까지는 이제 기업의 서버를 타겟으로 하여 중요 정보를 탈취하는 해킹이 좀 많이 일어났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2020년부터는 개인을 타겟으로 한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실제 어떤 취약점을 통해 공격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시트릭스 시스템 장악, 두 번째는 윈도우 RDP 프로토콜 취약점을 이용한 비인가다 무단 접속. 이제 RDP 프로토콜은 이제 굉장히 취약한 이제 블루킵이라는 취약점인데 이걸 이용해서 그 이전에 서비스가 끝난 윈도우 9나 98 이런 것까지 패치가 다 나올 정도로 네. 상당히 좀 파급력이 있었던 취약점이고 아래 두 가지는 이제 VPN 관련된 취약점인데 이 VPN 서버에 비인가자가 무단으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많이 쓰니까 해커도 이제 사용자 많은 서비스를 분석해서 관련된 취약점이 늘어났고 공격 또한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전 발표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20년, 2019년까지만 나와 있는데 올해도 이런 추세가 계속 되고 있는 거겠죠? 네네. 네. 이게 지금 발표가 저때 된 거고 저거를 네. 이용해서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좀 이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는 패치가 좀 빨리빨리 되지만 네. 금융권이 아닌 기업에서는 조금 패치가 늦어지는 경우도 좀 많아서 네. 아직까지 공격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쪽에서 좀 취약점도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취약점이 나왔고 그리고 발견이 됐고 그리고 패치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만약 이걸 점검을 해서 얼른 패치 안 하신 네네. 분들은 안 하신 기업들은 예,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처럼 이제 재택이나 원격 근무에서는 네. 기존의 보안 구성과 이제 더불어서 홈 네트워크 그리고 원격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공격 시나리오 부분입니다. 앞서 이제 살펴본 공격 현황이 실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실제 사고 대응이나 프로젝트 수행 시에 나왔었던 그런 발생 사례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해봤습니다. 재택근무, 공유 오피스나 공공장소,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시나리오 3개씩 구성하였고 다음 장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재택근무 환경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재택근무 환경에 취약한 OS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PC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PC는 이제 업무용으로만 쓰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패치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나 앞서 말씀드린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고 PC가 외부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가 좀 더 쉽게 PC 장악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피싱을 통한 IoT 공격입니다. 재택에서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대한 보안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스마트폰을 회사 내부망에 연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는 같은 망에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스마트폰을 집에 있는 업무를 보는 PC에 연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변 기기에 대한 보안도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오는 광고를 사칭한 피싱 메일이나 문자를 클릭해서 스마트폰이 감염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스마트폰에 있는 와이파이 비밀번호 같은 정보는 내부의 평문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커가 단번에 재택근무망에 침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 카메라를 통해서 사생활 침해를 일으킨다거나 하는 그런 공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월패드 조작을 통한 물리적 침투입니다. 스마트홈이 구축된 이제 아파트 단지를 좀 예를 들면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도어락을 개폐한다거나 방문자 등록, 조명이나 에어컨 같은 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두 아파트에 있는 공용 서버를 통해서 통신하게 되고 그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접근이 허용이 되어 있어야지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제 이런 아파트 공용 서버가 해커의 타겟이 되고 이런 서버는 금융권이나 결제 시스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취약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를 장악하고 해커는 이 권한을 블랙마켓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마켓에 판매를 하면 범죄 조직이 이 정보들을 사서 실제 범죄에 악용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다크웹 같은데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종합해보면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개인의 보안 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무거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유 오피스 및 공공장소에서의 공격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유 오피스의 개념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본사에 원래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더 넓게 사무실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점 오피스 같은 개념으로 임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그런 기업이 많은데요. 임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와 100% 같은 수준의 보안을 하기는 좀 어렵고 비교적 취약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RFID 카드를 통한 침입 시나리오인데요. RFID는 리더기만 있으면은 근거리에서 쉽게 복제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취약하고 공유 오피스는 물리 보안이 비교적 허술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허점을 좀 통해서 쉽게 침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사무실 내에 중요 문서나 단말기 탈취가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사무실 침투 이후에 단말기를 통한 회사 시스템 침투 시나리오입니다. 근래에는 크롬과 같은 브라우저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아니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중요 사이트들도 자동 로그인을 켜서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망 PC는 그 위치 때문에 위협이 좀 적다라고 보면 외부에서는 비인가자가 물리적 혹은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PC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위험성이 좀 증가해서 이를 악용한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유 오피스 세 번째는 이제 공공장소의 네트워크 접속 시나리오입니다. 공유 오피스는 이제 인원이 많은 그런 근무자일 때 사용하지만 소규모 회사에서는 재택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가 업무가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주변 뭐 카페나 그런 공공장소에서 업무를 많이 진행하시고 계시는데 카페 같은 곳은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커가 취약점 없이 같은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중요 정보 탈취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유 오피스나 공공장소 환경 시나리오를 좀 종합해보면 쉽게 제어권 탈취가 가능한 그런 망이 아닌 테더링과 같은 그런 개인망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물리 보안의 취약점이 악용될 수 없도록 클린 데스크나 자동 로그인 해제 등 이제 개인 보안에 좀 신경 써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의 보안 위협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재택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가정을 두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상담원이 집에서 클라우드 내 고객 정보 조회 권한을 갖고 업무를 보는 경우인데요. 원격 근무 솔루션을 공격해서 고객 정보를 탈취한다거나 권한을 악용해서 SSRF 공격을 통해서 추가 중요 정보를 탈취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SSRF는 이제 웹해킹 기술 중에 하나인데 현재 서버 권한을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획득하는 그런 취약점입니다.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해외에서는 캡탈1 같은 경우는 1억 건의 개인정보가 이제 탈취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상담원의 권한을 이용하면 공격이 조금 더 쉬워진다는 관점의 그런 시나리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 PC를 탈취를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악성 코드를 삽입하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이제 악성 코드를 삽입하게 되면 이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사용자와 기업을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내부망이 존재한다면 굉장히 공격이 까다롭고 APT와 같은 그런 장기적인 공격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원격 근무 솔루션 취약점을 이용하면 해커가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협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피싱 공격을 이용한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인데 담당자나 개발자가 접속하는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로그인 페이지가 고객사랑 상관없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커가 벤더사별 AWS, 애저, GCP 이런 것처럼 한 가지 클라우드 피싱 사이트를 제작을 하면
이게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정을 수집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또 이제 블랙마켓, 뭐 디웹 이런 데 이제 올라가게 되고 또 다른 해커는 이거를 이제 사고 뭐 활용해서 크리덴셜 스토핑 같은 공격을 하게 되면 비교적 쉽게 기업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클라우드 전환과 재택근무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를 융합한 공격에 좀 더 신경 써서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나리오죠. 사례가 네네. 아니라. 혹시 현실에서, 그러니까 시나리오 말씀하셨지만 좀 비슷한 사고 사례 좀 접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고객사를 언급하거나 이제 뭐 프로젝트를 언급할 수는 네, 없겠지만 그건 지금 어렵겠지만. 네. 지금 이게 사고 대응이랑 프로젝트에서 수행했었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 거의 90% 이상은 실무에서 나온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직접 지금 보안 네. 사고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고 대응이나 혹은 저희가 이제 임시로 모의로 해킹을 했을 때 이런 사례가 이제 발견된 거를 이제 시나리오 좀 작성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서의 공격이나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기업에서 보안을 책임지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개인 구성원이 책임이 커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성원은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그리고 안전한 하드웨어 초기 설정과 같은 개인이 쉽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보안부터 신경을 써야 하고, 기업은 이중 인증 체계 구축, 혹은 원격 근무 보안 교육과 같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환경에 특화된 보안 설계에 신경을 좀 더 써야 합니다. ADT 캡스에서는 이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환경에 특화된 보안성 검증 컨설팅을 통해서 모해킹이나 관제, 컨설팅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뉴아이시티 환경에서의 연구를 진행해서 좀 해킹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랑 IoT 같은 근래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들은 진단 가이드나 보안 가이드 같은 걸 이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식을 외부에 공유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다고. 뉴 ICT가 클라우드, IoT 뭐 이런 쪽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클라우드, IoT, 뭐 여러 가지 그 4차 산업혁명에 쓰이는 뭐 AI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많이 포함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뉴ICT 부분에 화제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나 IoT 쪽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가이드는 지난달에 원래 한 2년 정도 전에 저희가 뭐 발간을 해서 이제 배포를 했었는데, 지난달에 이제 개정해서 업로드 했으니까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많이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모해킹 분야의 클라우드 특화 모해킹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상반기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분기 중에 저희가 외부 공개할 예정이니까 이것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이런 UICT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앞으로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ADT 캡스 물리 보안 분야에서는 출입 보안이나 영상 보안, 그리고 뭐 무인 경비, 뭐 이런 것들, 기존의 ADT 캡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EQS에서 이제 보안성 심의에서 안전한 서비스로 이제 재편해서 다시 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정보 보안과 분리 보안을 결합해서 융합 보안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보 보안부터 물리 보안까지. 네. 네.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ADT 캡스가 지난 3월에 원래 물리 보안 회사였던 ADT 캡스하고 그다음에 정보 보안 서비스 전문 기업이죠. 네네. SK 인포색이 합병해가지고 새롭게 출범을 했죠. 네. 그래서 네네. 지금 정보 보안, 물리 보안, 융합 보안까지 제공을 아우르는 그런 전문 그런 보안, 융합 보안 회사. 네. 네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팀장님 발표 이제 여기까지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까지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바로 질의응답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 관련한 거네요. 재택근무 시 보안이 가장 염려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무한정 보안 강화 프로그램을 증설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보다 합리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제시해 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존에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을 쓰는 게 사실
가장 현명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개발을 해서 뭐 구축한다기보다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줌이나 구글 미트, 뭐 마이크로스, 뭐 텀즈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툴을 작년에 한번 보안성 시뮬을 해서 약 뭐 20여 개 정도의 취약점을 찾아서 제보를 했고 그게 네. 이제 아까 이제 보안 패치가 다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안전한 솔루션이 좀 됐기 때문에 네. 업데이트만 조금 자주 하면 조금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음, 번째는 이제 개인 PC라고 하면 아까 외부망이라고 자꾸 제가 강조를 좀 드렸는데 네. 외부망을 쓰더라도 VPN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 VPN 취약점들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음. 이 업데이트가 만약에 좀 잘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윈도우 OS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좀 업데이트를 좀 자주 한다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OS나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잘 해달라. 그 네. 말씀이시겠네요. 네. 좀 더 좀 약간 좀 기업 차원에서 좀 보안 팀에서 직원들이나 개인들한테 보안 업데이트를 좀 넘어서는 뭔가 보안 조치를 꼭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보안 조치가 엄청 다양하겠는데요. 네, 뭐 아까 네. 뭐 계정 보안, 이중 네, 요소 네, 네. 보안, 다중 인증 뭐 이런 얘기도 좀 잠깐 해주셨고요. 어떤 거 혹시 좀 꼽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뭐, 저희는 이제 VDI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혹은 뭐 아까 다스라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 이제 기업이 이제 서비스하는 형태로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집에서 원격으로 VPN을 붙어서 회사 망에 붙어서 이제 회사 시스템을 이제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뭐 SMB 같은 건 소규모 기업이고, 네. 좀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는 VDI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솔루션들을 좀 도입을 하면 네. 비교적 좀 안전하게 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VDI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스트럭처 맞습니다. 논리적 망분리 이렇게 표현도 예전에 했던 네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지금 계속 재택근무, 원격근무 환경에 대한 보안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관련 질문 하나 있어서 하나 더 할게요. 네. 재택 원격근무 도입과 관련하여 요즘 보안 추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보안 추세를 보안 추세. 보안 주세요. 예. 어, 질문자분의 정확한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네. 그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기업 업무 형태를 보게 되면 네. 기업들은 보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의 트렌드는 아무래도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해킹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를 타깃으로 네, 맞습니다. 사용자를 노리는 게 제일 보안을 네. 이제 공격하기가 좋으니까 네. 예. 그리고 아마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용자보다는 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네. 사용자를 노리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좀 더 증가할 것 같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이메일 공격의 네, 맞습니다. 경우가 그 하나의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홈페이지나 뭐 SNS 이런 데를 많이 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 그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해킹 타겟을 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 자체를 공격하기 조금 힘들 것 같기 때문에 네. SNS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개인을 공격한 형태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요. 예. 보안 트렌드가 해마다 양상이 다를 것 같습니다. 크게 봤을 때 어떤 이슈들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전반적인 그 저희 말씀드린 기조랑 뭐 같은 얘기가 좀 중복이 좀 되긴 하는데 네.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 개인 타겟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좀 개인 보안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김현 팀장이 얘기한 거에 좀 연장선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뭐 이메일 해킹 공격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뭐 기업한테 저희가 뭐 A라는 사에서 바로 이제 메일 주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가 먼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블랙 마켓에 어떤 정보가 올라 있는지도 보고 뭐 예를 들면 신입사원이 나 여기 A라는 회사에 나 취직해서 너무 신나 그리고 명함을 뭐 SNS 같은 데 올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네. 연구소 분들은 뭐 그런 거를 이제 또 다른 커뮤니티에 좀 올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저희가 이제 수집하는 경우 있으니까 개인 메일은 뭐 어디다 올려도 상관이 없는데 회사에 업무적으로 쓰는 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공간에 좀 안 올리는 것을 좀 당부를 좀 드리고 뭐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암호화 8글자 이상, 뭐 10글자 이상 해서 뭐 복잡도 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아이디를 사실 좀 복잡하게 만들면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 아이디를 뭐 A라는 회사를 이름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다 자기 뭐 별칭 같은 걸 넣게 되면, 네. 비밀번호가 다 같다고 하더라도 해커 입장에서는 똑같은 정보를 다른 데서 크렌덴셜 스토핑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디를 아예 바꿔버리면 이런 위협도 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개인 보안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네. 예. 비밀번호를 뭐 되게 어렵게 했을 경우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렇죠. 네, 비밀번호 그런 고정으로 경우도 이제 많고. 한두 개 쓰시고, 뭐 A 회사 이름을 앞에다 넣고 이제 자기 개인 아이디 별칭을 뒤에다 넣게 되면 쉽게 이제 기억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네, 네. 오히려 너무 복잡하고 길게 하는 패스워드가 더 취약할 수 있다. 또 요즘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 가지 더 제가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가지고요. 한 네네.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솔루션 이용 중에 랜섬웨어에 감염됐다고 했을 경우 취해야 할 매뉴얼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예.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을 경우, 네. 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 그거를 순서대로 약간 좀 설명을 해달라. 랜섬웨어 걸리면 뭐 공격자가 일단 암호화 될 거고 공격자가 메시지를 띄울 거 아닙니까? 뭐 돈을 얼마 암호화폐로 보내면 예, 풀어줄 키를 주겠다 뭐 이렇게 할 텐데 예, 어떤 순서로 뭐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예.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 과격하긴 하지만 네. 랜선을 뽑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감염된 PC는. 아, 왜냐면- 인터넷을 끊어라? 네, 일단은 확산을 방지하는 게 저는 뭐 먼저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조금 과격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 피해 범위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 또 있나요? 순서대로 좀 몇 가지 좀 알려달라고 하는 게 질문인데요. 네. 순서라기보다는 일단 그 PC를 급해서 나 이거 자꾸 뭐 이렇게 감염되니까 PC 꺼버려야지 이렇게 되면 네. 사실 메모리에 올라간 게 날라가기 때문에 네. 복구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일단 뭐 다들 치매 사고나 이제 포렌식 관점이신 분들은 이제 지식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현재 상태를 이제 유지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나머지는 크게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 전에 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백신처럼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랜섬웨어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정 API 암호화를 막 하는 API를 굉장히 많이 쓴다. 그리고 하드 로드나 CPU 로드가 갑자기 좀 많이 튄다라고 하는 거를 감지를 해서 그걸 이제 중단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개인이 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좀 미리 설치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네. 그런 솔루션들은 기존에 이제 폴더나 파일 같은 쓰레기 폴더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놔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이걸 쓸 일이 없는데 이걸로 갑자기 접근해서 뭔가를 계속 암호화를 하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탐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아까 강조해 주셨던 그 보안 업데이트 네. 잘 하는 것과 네. 예, 그리고 기본적인 보안 솔루션 백신부터 시작해서 예, 그렇죠. 예, 그런 보안 솔루션들을 사용해라. 네. 예, 그 말씀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거 말고 다른 뭐 솔루션이 뭐 제시해 주실 만한 게 또 있을까요? 랜섬웨어 쪽은 사실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사실 음. 타협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상태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가장 좋은 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보안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있는 네. 예, ADT 캡스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 한 50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이큐스트 전문가분들 여기 계신 두 분 말고 다른 분들이 또 채팅창에 있는 예,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마칠 때까지 아마 달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더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시면 예, ADT 캡스로 예,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고, 팀장님 두 분, 예, 발표해 주시고 네. 질의응답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시청을,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혹시 그 마지막 끝내기 전에요. 조금 아쉬울 수 있으니까, 예,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예, 정리 차원에서 간략하게 한마디씩만 딱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회사가 융합보안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보보안
저희가 인포제가 갖고 있는 정보 보안 노하우, 그리고 ADT캡스가 갖고 있는 고객이나 그런 노하우들을 융합해서 네. 저희가 이제 안전한 서비스를 계속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뉴아이시티 쪽에 뭐 IoT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그걸 연구해서 이제 외부로 공개하고 이제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이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네. 김래환 팀장님도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이호수 팀장이 얘기했던 거랑 저도 비슷하긴 한데, 네. 저희 강점이라고 하면, 타사와 다른 강점이라고 하면, 연구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연구하는 친구들도 따로 있고, 이 연구하는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보안 위협들을 분석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진단 가이드, 보안 가이드,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ADT 캡슐을 믿고 맡겨주신다고 하면 아마도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